역사를 설명할 기계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기후변화 협약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후변화 협약은 1990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UNFCCC인데요. UNFCC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 또는 리우 환경협약으로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에서 열렸던 그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협약이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4년 3월 21일에 156개국이 처음 발효를 하게 되고요. 현재 195개국이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UNFCCC의 간단한 구조인데요. 그 기후변화 협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onference of the Parties, 그래서 당사국 총회고요. 당사국 총회는 지금까지 전 세계 21개국에서 21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약 당사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협약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값을 보조해주는 IPCC가 있고요.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전문적인 그 과학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영구적인 기구,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는 이해 부속 기구가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측면을 다루는 서브스타라고 불리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기후변화 협약 그 논의에 있어서 그 인치적인 기구들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있는 것이 더반 플랫폼, 2011년에 만들어진 그 신기후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탄생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의 간단한 원칙을 설명드릴 텐데요. 기후변화 기본 원칙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역할을 차별하는데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이 지난 100년 동안 그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개도국을 훨씬 능가하는 지구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그 오염으로 실질적인 어떤 기후 재난의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앞으로 더 개발이 필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배려하는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세 번째로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합니다. 아무리 그 기후변화 환경회의라고 할지라도 현재 전 세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인 만큼 모든 국가가 이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또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의무 부담 체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공통의 의무사항이 모든 당사국, 그러니까 195개국의 공통의 의무사항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통 의무사항에는 그 국가들이 그 각국에서 그 국내에 그 정책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의무사항이 있는데 의무에 따른 당사국 구분이 크게 그 안엑스 1 국가와 안엑스 2 국가로 나눕니다. 그 안엑스 1 국가는 감축 의무가 있고 안엑스 2 국가는 개발도상국 지원 의무가 있는데 안엑스 2 국가 같은 경우에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더욱더 잘 사는 그 OECD 국가가 대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구분은 앞으로 2015년 그리고 2020년 그 미래의 체제에서는 점점 이런 구분은 약화되고 크게 선진국은 하나로 통합되고 또 개도국은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 두 가지 크게 어떤 안엑스 1, 안엑스 2 이런 그 복잡한 구도 없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교토정서를 교토정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안엑스 1 국가에 OECD 국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기 이미 전에 OECD를 하고 OECD를 그 비준을 늦게 참여하게 돼서 그 안엑스 1 국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력 수준은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꾸준히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엑스 B가 실질적으로 그 교토우정서의 그 의무를 담당하는 국가들인데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막 나눠져 있지만 앞으로 있을 그 신기후 체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복잡한 구분은 점점 그 의미가 약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IPCC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IPCC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그 당사국들이 논의되는 것에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그 보고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와 국제연합환경계획이 공동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14년까지 5차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데요. 항상 그 협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어떤 교토오정서라든지 관리 행동 계획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그 정책적 계획에서 항상 중요한 그 자료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차 보고서는 파리에서 열린 그 신기후체제 협정문에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캅 1에서 캅 11까지를 보시면 이게 전반부인데요. 사실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딱 하나 말하자면은 역시 교토 프로토콜이고요. 이 체제를 만드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그 진행 사항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95년 당사구총회 제1차 당사구총회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1995년 제1차 당사구총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은 베를린 위임사항, The Berlin Mandate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베를린 위임사항에서 본격적으로 그 2000년 이후에 부속서 1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룰 의정서를 협상하는 결정이 채택되고 그 교토의정서의 탄생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996년 제2차 당사국 총회인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고 특별한 것은 IPCC 보고서를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과학적 지견으로 재인식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를 만들기로 합의를 하면서 그 IPCC가 본격적으로 그 기후변화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영향력을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독일 교토에서 열렸고요. 기후변화 초기 체제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는 사실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에 그 1992년 기후변화 협약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는데 교토 의정서가 실질적으로 그 어떤 선진국들의 그 책임 있는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또
선진국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져야 한다. 그리고 개도국보다 훨씬 역사적 책임이 있다라는 그 인식하에 교토정서라는 그 현재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걸맞는 그런 환경 경제 체제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2000년 이후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그 안엑스 1 그 국가들에 한해서 2008년에서 2012년간 1990년대 대비 평균 5.2%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가장 중요한 그 교토 메커니즘이 공동이익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인데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와 매우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입니다. 간단하게 교토 프로토콜에 관련해서 이제 국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으로 192개국이 참여를 했고,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초록색 부분이 유럽 국가들, 주로 유럽 국가들과 여기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데, 이 초록색 국가들은 현재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2012년에서 2020년까지 그 제2차 공약기간 그 의무들도 지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여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파란색 이 국가들이 바로 비부속 국가들, 그러니까 그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부담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그 첫 번째 2008년에서 2012년 공약 의무는 지었지만 2차 공약 기간에서는 제외된 국가들, 러시아나 뭐 이런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을 보여줍니다. 네, 뉴질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의 지금 중국이나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교토 정서를 처음부터 비준 자체를 거부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또 덧붙이자면 사실 이렇게 국가적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기후체제가 앞으로 이제 성립이 되면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는 그 어떤 국가 중심 체제로 그 감축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러한 그 안엑스 그런 부속서 부분들은 점점 더 무의미 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다음 1998년 제4차 당사국총회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고요. 이 회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교토정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확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개도국들이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 및 보상을 대가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교토오정서 운영 규칙에 관한 협상 일정을 2000년 6차 당사국 총회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5차 당사국 총회는 독일 본에서 열렸는데요. 네, 제6차 당사국 총회까지 협상 추진 일정에 합의하고 또 선진국들은 신축성 메커니즘 도입과 개도국의 의무 부담을 추진한 반면 개도국들은 보상과 능력 형성 문제를 강조하며 대립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알 수 있지만 계속 선진국과 개도국이 크게 대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교토오정서의 구체적인 그 운영 방안이라든지 교토오정서에 관련한 그 합의들을 계속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제6차 당사국총회인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고위급 협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토정서 운영규칙 확정이 예정되었었지만 그 아까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행동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근데 그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 좀 강경한 입장을 내는 즉 중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그
다른 온실가스 배출 의무가 많은 그런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좀 협조에 좀 선진국이면서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과 그 유럽연합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되었고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2002년 교토정서 비준 노력에 동참한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네. 네, 2000년에 그 의견 차이로 합의가 결렬되어서 결국에 2002년 7월에 속개회의가 열리는데요. 독일 본에서 열렸고 교토정 이행 규칙의 골격에 합의하게 되는 본 어그리먼트를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은 또 제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2001년 그 제7차 당사국 총회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부터 이제 로고가 들어갔는데 그만큼 기후변화 협의가 이제 전에는 좀 협약이 더 인기도 없었고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어떤 국가들 입장에서도 어떤 정말 인기 있는 그런 뭐 지금도 그렇게 사실 재밌는 회의는 아닌데 본격적으로 좀 약간 국가들이 좀 이렇게 로고도 사용하면서 좀 국제 회의 좀 흥미있는 국제 회의로 좀 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합의문의 기초에서 교토정서의 이행 관련 신축성 메커니즘 그리고 의무 준수 체제, 온실가스 배출 목록, 흡수원 등을 담은 마라케시 합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전문가 그룹에 개발도상국의 그 기술을 이전하는 그 전문가 그룹에 한국 전문가가 진출을 하게 되고요. 국내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본격적으로 초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그 제8차 당사국 총회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뉴델리라는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열린 만큼 그 개도국 지원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는데요. 그만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델리 선언을 채택합니다. 이 델리 선언에서는 지속 개발, 역시 개발도상국의 관심사인 어떤 개발의 이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적응, 그 어댑테이션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청정 기술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정서 총회의 동시 개최가 합의됩니다. 네, 그 다음 2003년 9차 당사국 총회는 이탈리 밀라노에서 열리는데요. 이때는 CDM이라는 청정개발체제 그 흡수원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적 규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특별기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또 최빈국 기준 운영 지침서 등의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채택문이 나오기보다는 구체적인 그 CDM이라는 어떤 그 교토 메커니즘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2004년 제10차 당사국 총회는 또다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의 그 문제 중에 그 개발도상국의 적응에 관련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이 채택되고요. 그리고 교토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의 의무 부담에 대한 비공식 논의가 게시됩니다. 네. 2005년 11차 당사국 총회는 캐나다 몬테리올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최초로 아까 1997년에 그 교토 정서가 발의된 이후로 지금 거의 7년 만에 교토 정서가 발효되게 됩니다. 교토 정서가 이렇게 많이 딜레이가 된 이유는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된 이유는 55개국의 그 국가가 비준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 국가들이 비준에 적극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2003년쯤에 미국은 이미 제외된 상태였고요. 2003년경에 러시아는 그 온실가스 배출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이제 그 자신이 이제 키를 가지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비준에 동의하면 교토정서가 채택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계속 지연이 될 텐데 그래서 러시아가 2003년 그 밀라노 그 이탈리아 이때 회의 때 이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2005년에 러시아가 비준에 동의함으로써 교토정서가 발효가 됩니다. 192개국이 가입하게 되고 미국과 캐나다, 안도라는 불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토정서 하에 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선진국의 추가 감축에 관한 협상, 작업반 AWGKP를 개시하는 데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포스트 2012 협상이라고 부르고요. 제2차 공약기간이 2012년부터 2020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 2012년 이후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제 그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선진국들의 요구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 포럼이라는 그 다이얼로그 방식의 운영이 시작되고요. 2006년은 제12차 당사국 총회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게 됩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관한 5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고요. 적응기금, 어댑테이션 펀드의 절차와 세부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07년은 제13차 당사국 총회인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고 몇 가지 중요한 연도들이 있다면 그 교토정서가 맨 처음 발효된 1995년 그리고 교토정서가 처음으로 발효된 2005년 그리고 2007년이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2007년에는 그 선진국 지원 하에 개도국이 자발적 감축 행동을 취하기로 한 발리 행동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발리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 협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트랙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AWGKP 그리고 AWGLC인데 AWGKP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토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추가 공약에 관한 협상 작업반이고요. 그래서 2006년 초부터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LC에는 장기 협력 행동에 관한 협상 작업반이고 이때 발리 행동 계획이 2007년에 설치가 되었으며 2008년에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논의함으로써 이 교토정서는 주로 선진국을 담당하는 그 선진국의 감축 의무에 대해서 어떤 그 논의를 진행하는 그 작업반이고요. 그리고 이 LC에는 장기 협력, 그만큼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좀 더 이제 포함이 되는 좀 더 포괄적인 논의를 장기적으로 하는 작업반입니다. 그래서 이 발리 행동 계획에서 크게 5가지 주제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공유 비전. 공유 비전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공통의 차별화된 노력과 그 능력에 관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각자의 역량에 맞게 그 비전을 비전을 나눠서 함께 실천하자. 그게 공유 비전이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부분은 교토정서와 밀접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기술 개발과 이전, 그리고 재정 지원이라는 5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포스트 2012 협상의 전반적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선진국뿐 아니라 교토정서에 불참한 미국과 주요 배출국인 중국, 인도 등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개발도상국들로서는 선진국에서 재원 지원과 기술 이전을 제공받기 위한 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폴란드 포즈난인데요. 네, 이제 가끔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지구기후 관측 시스템 이행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 컵15, 네, 제 15차 당사국 회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는데요. 이 회의도 그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그 컵 제13차 당사국 총회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회의로 주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그 발리 행동계획에서 나온 그 발리 로드맵의 협상 시한이 이 코펜하겐 그 당사국 총회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협상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들으셔서 좀 아시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2009년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항상 그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단계들을 이제 거친 만큼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세계 정상들도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코펜하겐 합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협상 도착이 있었습니다. 주요국만이 모여 합의 문안을 작성해서 그 문안 작업에서 배제된 국가의 반발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2010년으로 그 어떤 논의 결과가 미뤄지는 결국 그냥 합의에 주목한다는 그 테이크 노트라는 표현에서 그쳤고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legally binding 이런 그런 것들 어떤 협상에서는 굉장히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take into first라든지 그런 단어들이 결국에 채택되지 못하고 합의에 주목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코펜하겐 합의가 채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그 어떤 선진국과 개도국 그러니까 너무 그 부속서 B 안에서 1, 2 이런 게 없어지고 크게 부속서 7가를 선진국으로 보고 그래서 교토정서 비준 선진국과 그 교토정서 불참기국 그러니까 그만큼 교토정서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개발도상 국가로 나눠서 각각 2020년에 중기 감축 목표와 감축 행동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그 재정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그 코펜하겐 녹색 기후 펀드 설치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논의가 그 앞으로 GCF로 녹색 기후 펀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0년은 제 16차 당사국 총회는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중요한 것이 칸쿤 합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합의가 무산이 되어서 그 발리 로드맵 하에 협상이 지속이 되었고요. 그 코펜하겐 합의문의 골자를 그대로 계승한 그 합의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협상 분위기가 좋았어요. 개도국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개도국 감축 행동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고 그리고 국가 보고서 등에 대한 그 MRB라는 거는 측정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고 verify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및 방식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규모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BAU 대비 그러니까 일반 그 비즈니스 애즈 유저이라고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황에서 그것에 대비해서 볼 때 30%를 감축하겠다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엄청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교토정서에 포함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감축 의무도 없는 국가였는데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녹색 성장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녹색 성장 그 어떤 그 이니셔티브가 강조되면서 이런 엄청난 공약까지 내세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조금 어려운 공약이 되어서 좀 최근에 얼마 전에는 좀 수정을 하기도 네, 2030년까지 37%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건 사실
이 수준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코펜하겐에서와 다른 결말을, 비교적 좋은 결말을 얻어낸 회의입니다. 그리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렸는데요. 여기 PPT에는 적지 않았지만 기후변화 회의는 항상 좋은 평가만 받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요. 뭐 다른 산업화 방지 협약이나 아니면 오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협약과 비교해서 더욱더 훨씬 포괄적이고 훨씬 큰 회의였기 때문에 항상 좀 그 진행 절차가 더뎠고 또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만 해도 거의 17년이나 했는데 성과가 겨우 그거냐, 성과가 항상 그 산업화 대비 그 수준, 그 온실가스 그 배출 수준을 2도씨 아래로 유지하자. 항상 그것에서 항상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끊임없이 똑같은 논리로 마찰을 하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었고요. 또 특별히 이제 남아공 아프리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여행 가냐, 아프리카에서 그 스냅 사진 찍으러 가냐, 그 기후변화 협약한다고 여행하러 다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2011년 더반 회의는 또한 중요한 회의였고요. 그리고 2015년에 지금 파리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그 채택하게 될 신기후체제 그것의 발판이 되는 사실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교토정서 제2차 공약기간 설정 그리고 및 2020년 이후에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그 협상 개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반 결과물, 그 더반 아웃컴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이제 교토정서 2차 공약기간이 설정되고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정서 또는 법적 문건 채택을 위한 포스트 2020 협상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작업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까 그 UNFCCC 구조를 설명드릴 때 나왔던 그 ADP 협력반, 그 더반 플랫폼 더반 작업반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2010년에 있었던 그 칸쿤 합의도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도 서운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에 대해서도 설립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ADP 협상에 대해서 조금 썼는데 주요 특징은 그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포스트 2020 체제 설립이 목표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선진국, 개도국 구분을 미반영하고 오직 그 CBDR 원칙 이것이 아까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담았고 그리고 결과물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아직 미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반 이후에 이제 기후변화 협상 구도가 좀 바뀌게 되는데 크게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이 있는데 개도국에도 크게 두 가지 국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가 있고 일반적으로 좀 더 선진국을 좀 따라잡고 싶은 좀 발전의 그 경제 발전에 그 욕심이 있는 그런 주요 개도국들이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도 크게 그 유럽 국가 좀 어떤 그 저탄소 사회, 좀 친환경적인 그 사회로 바꾸고 좀 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는 유럽연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국가들이 그 어떤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어떤 좀 시장 경제 체제에 좀 걸맞는 그런 감축을 원하는 그런 미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도 또 중시하고 또 좀 더 어떤 국가 간의 경쟁 체제를 원하는 이제 국가들인데요. 그러니까 가령 미국의 경우에는 뭐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그 자신들만큼이나 그 어떤 그 오염 배출에 큰 기여를 한 중국과 같은 국가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쪽 편이고요. 그래서 주로 묶이는 게 그 기후변화 취약국들, 정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가라앉을 그런 위험에 처한 그런 기후변화 취약국들은 유럽과 함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감축 추진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주요 개도국과 그 미국, 일본과 같은 그 엄브렐라국 선진국들은 국가별 실정에 맞는 감축 노력을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 총회는 제18차 당사국 총회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습니다. 네, 일단 2012년이 됐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그 제1차 기후변화, 제1차 그 교토정서 공약 기간은 마감이 되고요. 하지만 그 교토정서에 관련 그 작업반은 감축음은 공백 방지를 위해서 교토정서 2차 공약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기 협력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장기 협력 문제에 있어서 무역 문제나 그 기술 이전을 위한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은 미완결이 되고요.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송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인천의 송도가 그 GCF, 그 기후변화, 녹색 기후펀드 GCF를 본사를 설치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치 소식이 열려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손실과 피해. 그 러센 데메지스가 이 손실과 피해라는 용어가 그 기후변화 협상의 그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많은 문제들로 발생할 어떤 그런 손실과 피해에 대한 그런 어떤 재산 피해라든지 그런 피해에 관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는 앞으로의 그 포스트 2020 협상, 앞으로 이제 중요해질 그런 협상의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고 협상 문안 초안의 그 요소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후변화 1차 협약과 2차 협약을 이제 교토정서 이제 개정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앞에서 보듯이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5년, 2008년에서 2012년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8년, 2013, 제2차 교토정서 공약 기간은 2013년에서 2020년까지인데, 사실 연도는 길어졌지만 그 감축 의무는 훨씬 더 약화되었습니다. 일단 이 1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탈퇴를 했고요. 하지만 1990년 대비 평균 5.2%로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게 되었고, 각국 의회 승인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들이 많이 탈퇴했다는 점에서 많이 약화된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 대비 최대 20% 감축 목표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거의 18%로 포인트를 낮췄고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그 1차보다도 훨씬 후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법적 성격 부분이 또 중요한데 각국 정부 차원의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네, 2013년에 제19차 당사국 총회인데요. 바르샤바 폴란드에서 열렸고, 기본적으로 교토정서에 대해서 2020년까지 논의하는 그 프리 2020 기후체제, 그리고 앞으로 2020년 이후를 다루는 신기후체제, 이것에 대한 그 논의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2015년까지 로드맵을 도출합니다.
또 아까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그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바르샤바 메커니즘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카2니까지 GCF의 초기 재원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됩니다. 네, 2014년 작년에 있었던 제20차 당사구총회는 페루 리마에서 열렸고요. 리마 클라이밋 액션을 채택하게 됩니다. 때는 중요 사항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포스트 2020 감축 목표 등 각국의 기업, INDC라고 하는데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 각국의 기업, 그 INDC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신기후 체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진국만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도 각국의 그 사정에 맞게, 각국의 국력에 맞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여를 하는 방안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합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포스트 2020 감축 목표 등 각국의 기여 INDC 제출 범위, 그리고 제출 시기나 협의 절차, 제출 정보 등을 담은 당사국 총회 결정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0년 이후 신기후 체제를 규정하는 협정문. 이것이 이제 2015 이 어그리먼트가 이제 올 겨울에 있을 그 파리에서 열릴 제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그 채택될 내용이고요. 네, 이 협정문 작성을 위한 그 주요 요소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GCF 그 녹색 기후 펀드의 초기 재원 조성 목표액인 100억 불을 초과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합니다. 하지만 GCF 관련해서 각 국가들이 기여를 하겠다고 사실 많이 언급들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100억 불을 간신히 초과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원래 거의 2020년까지 1,000억 불을 이제 모으기로 했는데 이제 지금 100억 불을 겨우 초과하는 수준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리 그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번에 있을 파리 2015 그 파리 그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그 역사 얘기가 다 끝났는데 기후변화 역사가 얼마나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다시 한번 이제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면 1992년에 UNFCCC가 채택된 이후에 1995년 독일에서 이제 베를린 맨데이트로 해서 교토정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논의가 시작되고요. 또 이때가 또 당사국총회 첫 번째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때고요. 그리고 97년에 교토 프로토콜이 처음으로 채택이 되고, 그리고 2001년에 그 마라케시 어코드에서 구체적으로 교토정서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만큼 긴 시간에 거쳐서 본격적으로 교토정서가 발효가 되고, 그리고 교토정서 문제를 그 작업하게 될 AWG KP 작업반이 개시가 되고, 그리고 2년 뒤인 2007년에 발리 액션 플랜으로 해서 장기협력반이 그 개시가 되면서 이 KP와 LCA가 이제 투 트랙으로 그 어떤 협상의 협상의 그 논의들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작업반으로 이제 2012년까지 같이 활동을 하게 됐고요. 또 발리 액션 플랜에서는 또 본격적으로 이제 개도국의 어떤 자발적인 그 노력도 포함을 시키자 어떤 개도국과도 이제 와닿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개시가 되는 때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 첫 번째 그 교토정서 제1차 공약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2009년에 그
제15차 당사구총회 그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이 회의에서 비록 많은 그 어떤 정치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 다음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이때 그 논의들을 기반으로 해서 2020년 이후의 체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011년에 더반 플랫폼으로 ADP가 게시가 되고 그리고 2012년에 이제 1차 그 교토정서 공약 기간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교토정서 작업반과 MCA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이제 좀 약화되었지만 교토정서 2차 공약 기간이 그 2020년부터 있을 그 신기후체제 사이의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2차 공약 기간이 개시가 되었고요. 2013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은 2015년이고요. 이번에 신기후체제에 관한 어떤 작성이라든지 그런 채택문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이제 ADP 작업반도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앞으로 2020년에 그 신기후체제 포스트 2020 체제만 잘 마무리되는 것만을 이번 그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리에서 열릴 제 21차 당사국 총회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기계 김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꾸준히 참관을 하면서 정말 기후변화 협약에서 활약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정말 기후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또 정말 기후변화에 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네, 부족했지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계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상의 성공을 기원하며 봉구아!